하네. 조용히 해. 지금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별? 진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보여줘.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베리야, 망원경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매일 밤하늘을 보며 관측일지 정도는 써주는 나 같은 천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하. 나도 과학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물리학을 좋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인슈타인 같이 되고 싶어. 헤헤. 나도 언젠가는 우주선을 타고 내가 발견한 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올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1월의 핫클립 베스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소개해볼까? 핫클립 베스트 8위부터 5위입니다. 풍력 발전기, 전기차 등 전력 반도체는 우리 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화교소 전력 반도체는 전 세계적 품귀 현상으로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력반 소자를 그 해외 선진 기업에서 수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이 나라들이 그걸 전략 물자화해서 공급을 안 해주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기술 개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이런 것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일단 기술 개발을 먼저 해놓는다면 나중에는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 이거 갖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필요로 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기연구원은 비교적 수요가 적었던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이어와 전력 반도체의 디자인, 설계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 안에는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트렌치 모스펫 구조입니다. 좁고 깊은 도랑을 만들어 전자가 채널을 바로 이동하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죠. 저희가 사실 작년에 실리콘 카바이드로 트렌치 모스펫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 트렌치 모스펫이라는 기술이 일본하고 독일이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을 했는데 상용화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세 번째 정도 되겠죠. 강현우 박사님, 네. 측정 잘 되고 계세요? 예. 이거 다이비 특성인데 잘 나오고. 설계한 반도체 소자가 도면대로 전사되고 나면 이곳을 통해 웨이퍼 각각의 품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전력반도체 설계해서 만들어진 전력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측정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설계한 소자가 원래 설계했던 대로 원하는 특성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연구원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장비로 측정이 가능한데요. 최대 5kV의 전압과 100A의 전류를 이용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현재 5kV의 전압이 걸리고 있고요. 박사님, 그러면 손 이렇게 가까이 하면 전기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크레들이라는 이 그 기구물이 있었어요. 그 바깥으로 기중으로 방전되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좀 이제 특허도 내놨고요. 예, 이게 이제 저희 장비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류와 전압을 막아주지 않아 전기가 밖으로 흐르면 감전을 당하거나 소자가 망가질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전기연구원은 크레드를 발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전력 반도체 개발 초기부터 장비 제작에 힘써왔기 때문에 가능했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또 다른 핵심부, 오창센터. 어떠한 연구 장비보다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장비가 자리해 있는 곳인데요. 국내에 최초로 도입돼 현재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바이오 HBEM입니다.
이 바이오 HVEM은 의생물 전용으로 디자인된 초고전압 투과전자 현미경으로서 일반 전자현미경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두꺼운 시료의 3차원 구조를 고해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층 건물 높이에 무게만 340톤에 이르는 거대 전자 현미경 바이오 HVEM. 1메가볼트급의 초고 전압을 사용해 약 200만 배 범위까지 시료의 영상을 확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 단백질 등 생체 물질의 초미세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초고 전압뿐만 아니라 이 장비에는 오메가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전자빔의 불필요한 노이즈가 제거되며 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정보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한 다양한 설비들도 곳곳에 자리해 있는데요. 이곳이 제신대실 내부입니다. 이 위쪽으로 보이는 곳은 아까 저희가 서 있었던 1층부이고요. 이곳이 지하 1층인데 여기 보시면 수많은 파이프들과 관들을 통해서 똑같은 양의 공기를 분산시켜 놓고 지상에는 이 현미경은 접촉하는 면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지진에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현미경을 구축해 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밀한 관측을 위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이오 HVEM. 이곳이 바이오 HVM실의 2층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곳이 1000kV까지 단계적으로 승합하고 최종적으로 인가하는 고압 탱크이고요. 뒤쪽에 보이는 탱크에는 전자총이 달려 있어서 전자총에서 발생한 전자를 아래쪽으로 급가속하는 가속 탱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건물에는 가장자리를 쭉 둘러보시면 기차 레일처럼 연결돼 있고 파란색과 노란색의 전선 같은 구조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 자기장 차폐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선을 이용해 건물 전체를 격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간형 생체 로봇 개발이나 의족 개량, 인공 장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인공 근육. 이처럼 미래의 주요한 핵심 기술이 될 인공 근육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물질이 있다고. 이거는 인공 근육의 재료가 되는 액정성 고분자 물질입니다. 열을 가했을 때 수축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 물질로서 인공 근육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로 만든 인공 근육은 사람 근육처럼 섬유가 얇고 수축 이완이 잘 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 액정성 고분자 물질로 만든 인공 근육은 근육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힘이 너무 약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자가 새롭게 고안한 신소재가 있었으니 이 물질은 2차원 그래핀 신소재 물질로서 우수한 기기적 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액정성 고분자로 만들어진 인공 근육의 한계를 이 그래핀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 소재는 그 강도가 강철의 200배에 달할 만큼 강하고 신축성 역시 뛰어나 늘리거나 접거나 해도 전기 전도성을 잃지 않는단다. 기존의 고분자 물질에 신소재를 더해 완성한 복합 소재. 저희가 그래핀을 넣어서 만든 이 인공 근육 소재로 인간의 근육보다 17배 더 무거운 무게를 6배 더 빠르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 근육의 17배라니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라? 근데 이 장비는 무엇? 이거는 그 적외선 레이저가 나오는 장비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쐬어주자 반응하는 인공 근육.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임을 보이는데 근육이 빛에 반응하는 걸까? 사실은 빛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핀에 빛이 닿으면은 광열 효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뜨거워지면서 열에 감응하는 고분자가 수축하는 원리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축률 또한 높아지는 인공 근육. 게다가 인공 근육의 자벌레는 살아있는 자벌레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기록을 달성.
기존에 있는 인공근육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외부 전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좀 거추장스러운 장치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빛을 쬐기만 하면은 수축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빛만 가해주는 것으로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성능을 지닌 인공 근육은 머리카락 한두 올 정도의 얇은 섬유로 뽑아 방사 과정을 거쳐야만 탄생된단다. 지금 그래핀을 넣은 인공 근육 섬유를 5가닥 정도 모은 상태이고요. 이거를 1000가닥을 만약에 모으면은 저희가 1kg짜리 아령을 줄 수 있습니다. 열을 가했을 땐 근육이 수축하면서 아령을 들어올리고 열을 주지 않을 땐 다시 늘어나는데 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근육에 비해 인공 근육의 능력치가 다방면으로 월등한 것을 확인했다. 사실은 기존의 인공근육 기술들이 좀 인공근육을 흉내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인공근육이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미래에 어떤 인간의 신경과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이제 근육이 손상됐을 때 그걸 대체하는 그런 가능성도 열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탄화교소 반도체.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어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요. 한국전기연구원 또한 탄화교소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공정을 하려면 빛이 거의 없는 암실에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암실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험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암실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UV가 빠진, 그러니까 자외선이 빠진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노란색 등을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실험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웨이퍼가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사가 필요한데요. 전기 회로가 그려진 도면을 웨이퍼에 그대로 찍는 과정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반도체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왔는데요. 한국전기연구원이 연구하는 탄화교소 반도체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보시는 이 웨이퍼가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이 실리콘 웨이퍼는 보시는 것처럼 불투명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SiC 웨이퍼는 보시는 것처럼 투명합니다. 이 투명하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실리콘보다 되게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고온에서도 5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소자의 특성을 전력 반도체 소자 특성을 잃지 않는 그런 특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화교소 웨이퍼는 에너지 사이에 존재하는 밴드갭이 넓어 고온과 고전압에 강한데요. 이처럼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에 활용되는 전력 반도체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전력 반도체는 전력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반도체인데요. 전기 에너지 활용을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여기 제일 안쪽에 보시면 여기 까만 소자 보이시죠? 이게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단자를 컨센터에 꽂아서 220V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전압을 이 전력 반도 소자 여기 있는 애가 받아서 정류 작업을 한다거나 스위칭 작업을 해서 충전할 수 있는 전압과 전류로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YTN 사이언스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핫클립 페스트 진짜 짱이라고.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올리야, 아직 판이나 남았어.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핫클립 페스트 4위부터 1위입니다. 제가 집안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정체는 바로 분무기. 물을 뿌려주는 게 난방비 절약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불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온도에서 물이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맥반석 그 사우나에서 물을 팍 뿌리면 이제 가습기가 생기잖아요. 가습 효과가 생기는데 그 원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열이 빠르게 전달되면서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외풍 없는 집 없을 텐데요. 막아주는 간단한 팁이 있다고요. 외부로부터 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수단, 바로 창문인데요. 모든 창틀에 구비되어 있다는 이 모헤어. 이 부분이 오래되면 삭아서 이렇게 가루가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건 물론 가루가 날리면서 미세먼지를 유발시킬 수 있답니다.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교체는 필수랍니다. 에어캡 또한 난방비 절약 필수품이잖아요. 일명 뽁뽁이를 붙여주고 문풍지를 교체해줘 2차 외풍을 한 번 더 막아주면 보다 따뜻한 겨울을 알 수가 있답니다. 와, 진짜 최고의 방법인데요. 겨울 대비 난방법 꿀팁! 모헤어와 에어캡 잊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수도꼭지는 반드시 냉수 쪽으로 돌아가 있어야 할까요?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모두가 하나 같은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수도꼭지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의견. 수도꼭지는 냉수에 놓든 온수에 놓든 외부로 물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는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외출 시 자주 하게 되는 고민. 난방을 끄고 나가야 하나, 그대로 두고 나가야 하나? 차라리 끄는 게 절약에 좋다? 이번엔 모두 X를 든 시민들. 정답은 세모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집은 노후된 주택도 있고 신축 주택도 있는데요. 노후된 주택은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끄거나 했을 시에는 온도가 빨리 내려가서요. 추후에 에너지 열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신축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단열이 좋기 때문에 보일러의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서 보일러를 끄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전기 응용 분야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항공 모빌리티 연구팀. 손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이걸 다 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아, 여기는 드론이나 플라잉카에 들어가는 모터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항공 모빌리티의 모터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 동력으로 추진하는 항공기의 모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세 개의 선이 이제 삼상 ABC 삼상, 나머지 UVW 삼상 해가지고 삼상 육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삼상을 두 개에서 육상을 구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삼상이 이제 죽어도 나머지 이제 삼상 가지고 구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드론이나 플라잉카 같은 데서 모터에 한 상이나 삼상이 다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프로펠러가 돌아서 착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정성을 높인 전동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충전량이 되는지 시작하고 한 5초부터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통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모터의 구동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많이 에너지를 쓰더라도 나중에 또 충전하고 하니까는 모터를 잘 만들어도 저희가 또 재구시를 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수소 연료 전지에서 공급하는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이제 전동기,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는 기까지 전체적인 이제 제어가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륙, 착륙 등 환경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반복적인 환경 변화에 무리를 입은 모터가 얼마나 효율을 보이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항공기의 이착륙을 도와주는 모바일 스테이션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스테이션이란 일종의 충전기이자 환승시설을 의미합니다. 항공기의 충전 기능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탑승한 객차를 항공 전기차에서 지상 전기차로 환승시켜주는 시설이죠. 항공기를 개발하는 곳에서는 이제 선도적으로 전기 추진체를 갖다가 탑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출연연에서 이제 다양한 기체에 대해서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인증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인증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열적으로나 소음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화 시대를 조금씩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 구석기인들이 살던 어느 날 우주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직경 200m의 이 거대한 불덩어리는 소행성 또는 해성으로 하얀 섬광을 일으키며 한반도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충격파에 바위가 녹고 산과 땅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곳에는 지름 8km, 수백 미터 깊이의 충돌구가 생겼습니다. 불덩이가 떨어진 반경 50km는 초토화, 멀리 200km까지도 열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지방 일대가 초토화되고 충청도와 경기도까지 강력한 열폭풍이 강타해 150에서 200km 반경 내에 있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만 년 전 한반도를 덮친 구석기 최악의 대재난. 그날 이곳 인류에겐 종말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소행성 충돌구가 매우 드물게 발견되지만 달은 지구에서 관측될 만큼 거대한 충돌구가 가득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스와 물질들이 뭉치는 과정에서 작은 천체들이 큰 천체에 흡수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크기와 중력을 가진 행성들이 완성됐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자리를 잡은 뒤에도 작은 천체의 충돌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지구와 비슷한 지각을 가졌지만 침식과 풍화 작용이 거의 없는 달에는 그 충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구에서도 관측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구에는 소행성 충돌구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지구에 진입한 소행성은 대부분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육지에 남아있는 충돌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약 2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충돌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슈엔 운석 충돌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021년 연구진은 142m까지 암석을 시추하고 분석해서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땅을 뚫어 지하 안반층을 조사한 결과 운석 충돌로 인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퇴적층 아래 130m에서 충돌 충격파로 형성된 원뿔형 구조의 세터콘이라는 광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강한 압력과 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평면 변형 구조의 석영 등이 소행성 충돌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연구진은 적중 초계 분지가 운석 충돌 시 발생하는 파괴력과 이후의 지각 변화, 생태계 변동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전체 실험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大きな津波が迫っています。まもなく捉えました。大きな津波が2波3波に分けて迫っているのが確認できます。 지진이 일어난 지 약 90분 만에 높이 15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침수가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전의 비상전력 시스템마저 모두 마비됐다.
전원 공급이 막히자 원전의 냉각 시스템은 그대로 먹통이 되었고 원자로가 지나치게 과열되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내부 온도가 1200도씨까지 치솟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대재앙의 씨앗이 되었다. 스테이션 블랙아웃, 즉 원자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폭발했다. 고온의 온도를 버티지 못해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 수소 폭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3호기가) 폭발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역할을 하는 경남 용기가 최초로 파괴됐다. 이후 4호기 수소 폭발과 함께 4호기 폐연료봉 냉각보관 수조 화재까지 발생했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말았다.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멈춰섰을 때 바로 해양수를 투입해 원자로의 온도를 낮췄다면 사고의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도쿄전력 측은 원전의 영구 손실과 피해를 복구할 때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원전이 과열되고 약 30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해양수를 냉각수로 투입했다. 그러나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원자로를 지키기엔 역부족이었던 상황.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렇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이 국제 원전 사고 등급상 최고 단계인 레벨 7에 도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사고로 역사에 기록됐다. 베리야,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슈레딩고의 고양이보다 유명한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야. 슈레딩의 고양이? 그게 뭐야? 홀도 과학 덕후 맞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잖아. 아하, 하지만 양자역학은 언제 들어도 어렵다. 학트리 베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 맞아. 올리 너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 히히. 내 친구 베리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볼까? 그래, 올리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